아카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저희 제이뮤직 아카이브에서 좀처럼 달아보지 않는 그런 장르의 음악, 일본의 프로그레시브 락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본 프로그레시브 락의 책을 집필하기도 하셨고 전문가이신 정철 씨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프로그레시브 락이라는 장르가 일본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영국이나 미국의 것도 그렇게 저에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물론 매니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그 팬들이 혹은 많은 청취자가 듣는 그런 음악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본의 프로그레시브 락 그러면 좀 더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그런 음악인데요. 미지에서 네, 정철 씨, 일본의 프로그레시브 락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예, 저는 프로그레시브 락을 굉장히 오래 들어왔는데 그래서 일본 프로그레시브 락도 좀 들었었죠. 그런데 왜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프로그레시브 락이 꼽혔는데 우리는 꼽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옆나라 저는 사실 이후 세대에서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좀 더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우연하게 결국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일본의 프로그레시브 락이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스라든가 핑크 플로이드, 킹 크림슨으로 대변되는 그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락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80년대 후반에는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락도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고요. 뉴트럴스, PFM으로 대변되는. 자, 그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프로그레시브 락 음악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일본이라는 나라 전반적인 특성인데 일본은 항상 자기네가 뭔가 부족하다, 유럽에서 뭔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죠.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일본에는 영미권의 밴드들의 카피 밴드가 기본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예스 카피 밴드, 제네시스 카피 밴드 이런 밴드들도 많고 그랬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모방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모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방된 거를 변형해가지고 자기네 걸로 소화하는 이런 일종의 전통이 사실 일본에는 어떤 분야에나 있고 그 중에서 일본 프로그레시브라면서도 그런 양상은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비교를 해서 들으면은 재밌죠. 근데 분명히 처음에는 그냥 카피 밴드였는데 나중에는 그걸 다 소화해서 완전 다른 밴드가 되어버려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맨드레이크라는 밴드가 이제 P 모델이라는 밴드가 됐는데 이 P 모델은 이제 영국의 네보라는 밴드의 이제 스타일을 많이 가져왔었거든요. 그랬는데 데보보다 훨씬 음악적으로 복잡하고 더 확장이 많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그냥 카피 밴드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안 지는 좀 되지만 사실 이렇게 번역하겠다는 생각까지는 못 했었어요. 그랬는데 번역하고 싶다라고 하는 번역자분을 우연하게 만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내볼까요? 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래서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책이네. 네. 이게 이제 원조 일본 오리지널 책이고 94년도에 이 책을 이제 정철 씨가 번역하셔서 이 책으로. 94년 옛날 책이군요. 예. 그럼 여기는 조금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도 실려 있나요? 예. 업데이트된 내용은 제가 이 밴드들의 히스토리 같은 걸 다 좀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뒤에다가 보완을 해놨는데 그리고 일본은 지금 도쿄에서 프로그 도쿄라는 거 하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락 페스티벌을 1년에 2회씩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도요?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 락에 대한 청취자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청취자는 전 세계 공통 다 40, 50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좀 여담이긴 한데 제가 도쿄에 갔을 때 재작년에 키치조지 갔을 때 키치조지의 클럽에서 프로그레시브 클럽 데이라고 그날 하루 실버 엘리펀트 거기서 우리 한국의 슈퍼스테이 갔을 때 제가 갔었거든요. 맞아요. 계단까지 사람이 쫙 서 있어 그냥 앉아서 그냥 음악만 듣는 거. 그 정도였어요. 실버 엘리펀트는 지금 프로그레시브 락 전문 바로서는 그러니까 공연장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싶을 정도고 갔다 왔어요 거기. 거의 40몇 년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밴드도 나와본 적이 있어. 그렇군요. 그 장소에서 명소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P모델이라는 그룹이 디보 같은 그룹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이전에 맨드레이크라는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라면서 쌓여진 내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또 모방이 그렇게 또 창조에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마릴리온이라든가
펜드래곤이라든가 지금은 거물급이 된 밴드들도 그렇죠. 예전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제네시스 카피다. 그렇죠. 예,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스 카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물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걸 보면 모방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짜 열심히 모방하면은 뛰어넘는 경우들도 생기고 다 잘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본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이 책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나 일본 프로그레시브 락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일본 프로그레시브 락의 대표적인 존재들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일본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중에서 제일 유명한 팀이라고 하려고 하면 이제 여기 이쪽에 있는 신게츠라는 밴드가 있고, 이쪽에 있는 이제 요닌바야시라는 밴드가 있는데, 요닌바야시. 이 밴드들 전부 다 신게츠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의 카피 밴드였다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닌바야시는 핑크플로이드의 이제 카피 밴드였다고 했는데, 들어보면은 이 정도는 카피가 아니다, 이미 동급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이제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영미권에서는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70년대 중반까지 주로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그때 형성돼서 80년대에 꼽힌 장르예요. 그리고 8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메탈이 붐을 이루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 프로그레시브 락은 또 메탈 밴드들과 교류가 많고 음악적으로도 메탈이랑 많이 섞여 있습니다. 비주얼系앞으로 비주얼系の 완조가 되는 거야 일본 프로그레시브 밴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본 프로그레시브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밴드 노벨라라는 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거의 이제 꽃미남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밴드였고, 그래서 이제 소녀 팬들이 많이 있었던. 음악적으로는 메탈 색깔도 좀 섞여 있고. 그렇죠. 네. 예, 뭐 멤버가 거의 절반이 이제 그 산세이칸이라는 메탈 밴드의 소속이었고, 이제 뭐 그랬었죠. 자, 이제 음악을 좀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음악을 좀 들어볼까요? 연인바야시. 네, 요닌바야시. 연인바야시는 これだな. 네. 싱글이네요. 싱글. 요닌바야시는 싱글은 좀처럼 구경하기 힘든데 말이죠. 네. 처음 봐요. 핑크플로이드보다 오히려 예스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예스 쪽에. 네, 예스 쪽이네요, 이거. でもギターがね、ギターサウンドが데이비 길모어 스타일. 근데 지금 듣는 건 스티브하고 똑같아. 空飛ぶ円盤に弟が乗った。 무슨 뜻인가요? 空飛ぶ円盤はUFO?UFO에 남동생 탔다. UFO에. 가사 내용은 약간 좀 더. 프로그레시브하네요. 아니야, 네, 헤비 프로그레시브에 특히 예스가 그런 거는 약간 철학적인 스타일이잖아. 이거 우주적이지만 만화적이에요. 약간 일본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근데 약간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보컬 스타일도 소박하고요. 일각에서는 일본 프로그레시브의 문제는 연주는 세계 수준인데 보컬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정겹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이거 좋아, 나쁘지 않아. 네. 인디 밴드 스타일. 네. 오히려 이제 일본 프로그 밴드가 노래를 잘하면 이상하죠 이제. 오히려 이미지에서 뭔가 벗어나는. 그래서 스타일로 구달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 그 새 밴드가 보컬을 못하잖아. 새 밴드는 보컬은 없고 마이크가 있잖아요. 보컬은 없죠, 그 밴드는 마이크가 있죠. 자, UFO에 내 동생이 탔다! 네, 라는 제목의 어떻게 보면 조금 기발한 제목인데요. 네, 요닌바야시의 곡을 들어봤습니다. 요닌바야시는 국내에서도 좀 지명도가 그래도 있는 편이죠. 네. 뭐 일본에서도 유명해. 네. 완전히 뭐 일본 프로그레시브 밴드의 뭐 네, 원조다 원조. 네. 원조.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니바이시의 기타리스트인 모리조노 카츠토시라는 사람은 이제 거의 기타 히어로였고 그 사람은 프리즘이라고 하는 퓨전 재즈 밴드에 들어가가지고 일본 퓨전을 폭발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그 솔로로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80년대에는 약간 시티팝 같은 연주 앨범도 내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 책에 보면 좀 반가운 얼굴도 있습니다. 하치상. 하치상 얼굴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카메 오즈가 소개될 때 하치상의 얼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곡도 한곡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십니까? 네, Pモデル、そうね、平沢すみさんね、平沢さんワンペン。 아까 정철 씨가 언급하셨던 바로 그 Pモデル이라는 그룹인데요. 네. これがね、Pモデル。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그레시브라고 볼 수는 없죠. 테크노팝이죠? 테크노팝. 테크노팝이지만 뉴웨이브인데 그래도 약간 그 원래 만드레이크 전 밴드가 킹크 크림손이나 그런 거를 뭐 가봐해가지고 그런 밴드였기 때문에 보통 테크노 아니고 뭐 경박사도 많고 뭐 뭔가 코크손도 프로그레시브 그런 구성을 떼고 있어가지고 짧은 노래지만 완전히 특별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뉴웨이브하고 프로그레시브락이랑 퓨전이랑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많이 뒤섞였고 그래가지고 이 포스트 펑크 80년대 음악들이 마치 단순한 것처럼 정말 뭐 가벼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안에 변화가 많이 들어있고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어요. 약간 펑크네, 펑크. 예, 그런 펑크까지도 정신과 펑크 정신 그런 거 있어요. 네. 크림슨의 카피 밴드였던 분들이 사실 테크노 팝으로 간다는 거는 굉장한 역변에 가까운 그런 변화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게다가 들으면 펑크. P 모델의 무슨 곡이죠? 펑크. 아, 미주스관에 아까人が 공파에서 하고 춤추기가 좋네. 어떤 내용인가요? 왠지 홍만수 감독 영화 같아. 그래서 그 여자는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미술가의 풀진다. 이번에 이라스는 아버지가 도망가 사람인데. 가사 내용이 홍상수 감독하고 봉준호 감독이 합친 것 같아. 그런 가사. 그렇군요. 노래가 정말 아까 정철 씨가 말씀하신 대로 뉴웨이브, 테크노, 완전 펑크락이 다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 P 모델의 곡까지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나름 킹 크림슨, 뭐 핑크 플로이드, 예스 다 인기가 있었는데요. 제네시스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그레시브 락이라는 그 장르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는데 전무하다고 예, 거의 뭐 사막이라고 봐야죠. 황무지라고 봐야 되는데 일본과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 버린 걸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좀 이 프로그레시브 락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좀 그 앞단에서 좀 이제 유럽에서 좀 했던 것 좀 많이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접하고 소화를 하는 거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음원들을 들어볼 수 있는 경로가 완전 차단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일본과는 좀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변이 차이가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프로그레시브는 아트로크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도 인기 그 음악 밴드 안에서는 인기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 음악 자체는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나 넥스트. 그렇죠. 신해철 사람 그 정도 그렇죠. 아니야, 예전에 동서남북. 동서남북이 있었죠. 동서남북 네. 막상 들어보면은
오히려 히들링에 더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래도 나중에 그 김광민 씨가 피아니스트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자 어쨌든 프로그레시브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친숙한 장르는 아닙니다. 프로그레시브 락을 많이 접해보시지 못했거나 기존의 일본 그 대중가요만 들으신 분에게 프로그레시브 락의 매력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프로그레시브 락의 매력을 좀 정의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프로그레시브 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막 뭐 아까 유닛바이시 같은 경우도 막 뭐 전주가 막 3, 4분씩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뭐 기승전결 같은 게 있고 이런 건데, 사실 이 프로그레시브 락이 그런 종류의 구성을 가지게 된 거는 클래식을 모방한 거거든요. 그 음반을 하나의 작품으로서 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레시브 락을 시작을 해봐도 좋고요. 예, 이런 밴드들이 궁금하시다면 또 하루 뮤직바를 오시면 역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승전 하루 기승전 하루 뮤직바. 네. 자, 이 프로그레시브 락 참 뭐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레시브 락을 동경하고 좋아했던 게 그 프로그레시브 락이 주는 신비감 때문이었어요. 뭔가 구하기도 어렵고 좀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딱히 없고 가이드북도 우리나라에 없었고 신비하기 때문에 뭔가 이걸 더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냥 한마디로 오덕이라고. 예, 그 배워가는 재미 바로 이 책에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철 씨가 번역한 책 정말 정성을 담아서 번역을 하셨고 풀 컬러로 자세한 설명과 이 책은 어디에 있죠? 네, 이거 다 나와 있는데 이 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서점에 물론 다 있습니다만 네. 널판에 오셔서 구입을 하신다면 널판에서도 팔아요. 네, 더 싸진 않아요, 아쉽게. 정가지기 때문에 더 싸진 않은데 그래도 왠지 점점 씨가 게시명 사인드가 다 있어요. 그렇지. 우리 책을 읽으시면서 맥주도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널판에 오셔서 이 책들 많이 구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프로그레시브 락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장르입니다. 물론 그렇게 듣기가 용이하거나 귀에 바로 탁탁 꽂히는 그런 음악은 아니지만 들을수록 정말 오징어처럼 곱씹을수록 맛이 나는 그런 음악이니까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이런 음악들 배워가는 기회 삼아서 이 책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프로그레시브 락 뮤직 전문가이시자 이 책의 번역가이신 정철 씨를 모시고 좀 드문 프로그레시브 락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더 즐거운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제이뮤직 알파! 정철 씨 감사합니다. 책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5명 다 안경 썼어.